기쁨조가 어떻게 뽑냐면은 수업 시간에 문 벌컥 열고 간부가 들어서 쓱 봐요. 키 큰 애들 너 일로 나와 해가지고 이름 적어가요. 이게 현경 씨가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네, 소학교 때. 소학교 때.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서는 저랑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청 건물로 몇 시까지 와라. 다 키 크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네요. 그렇죠. 다 그럼 어린애들이에요. 현경 씨 또래. 그럴 때죠. 집무실? 아무튼 이런 데를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그 돈이 마련이 돼야 그쵸. 탈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4명이서 그때 6만 위안이었는데 없으면은 뭐 못 오거나 팔려가거나. 얼굴이 좀 앳돼 보이시는데 네. 나이가 몇 살이세요? 02년생이고요. 그 바뀐 나이로는 만 22세입니다. 탈북은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북한에서 나왔을 때 당시에는 14살이었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15살이었어요. 그럼 그때 혼자 탈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이제 저랑 동생이랑 저희 할머니, 아빠까지 4명이서 왔어요.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무역을 하던 집안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그 장사를 하고 살 수 없게 됐었어요. 김정은이 연선 다 올려버리고 싹 다 물갈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밀수하려면 그래도 군이랑 약간 조금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걔네까지 싹 다 갈려버리니까 없어진 거죠. 그냥 아예 그냥 영. 그래서 그거 외에 딱히 먹고 살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거기는 밀수하는 사람이 제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고 있던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그냥 다 튀었죠. 그냥. 탈북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북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15일에 출발을 했고 한국 인천공항에 딱 들어온 날짜가 11월 23일. 그러니까 대략 38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38일 정도면은 엄청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3년, 5년 돼도 막 못 오는 분들도 있고. 현경 씨도 두만강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산을 걸었습니다. 백두산 줄기. 그 과정에서 적발되면은 총 맞아 죽죠. 저희가 딱 넘어올 때가 어느 시기였냐면은 김정은이 이제부터 그냥 탈북하는 사람들을 그냥 쏴 죽이라고 했어요. 군인들한테 총 쏘라고 그냥 명령을 하달 해버렸어요. 즉결 처분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군인 끼고 가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군인한테 뒷돈 주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뒷돈 먹어도 된다. 근데 죽여라. 죽여 그냥. 네. 뒷돈 먹고 그래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아니다 이런 거죠. 도망치려고 한 시점에서. 네.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혹시? 그 산 건널 때 북한 쪽 그 철조망이 있고 중국 쪽 철조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계가. 네. 북한 쪽 철조망을 건널 때가 진짜 막 아찔했던 게 군인이 땅을 파고 이제 그 잠복 근무를 서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이제 참호처럼 딱 한 사람이 딱 들어갈 만한 요 사이즈였는데 땅을 파고 거기서 좀 밤 시간이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총 메고. 그래서 아빠가 앞장서 가다가 깜짝 놀라서 막 멈춰라 막 하더니만 앞에 사람이 있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딱 돌리니까 저쪽에서 그 경비대 초소 그게 있었어요. 초소가 근데 1인 초소 말고 분대 한 2개 분대가 들어갈 쯤한. 근데 거기서 사람이 문 끽 철컹 하고 이제 불 딱 켜고 나오는 거예요. 교대하려고. 교대거나 아니면은 순찰이거나.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자는 사람을 통과했어야 됐죠. 근처에선 사람이 이러고 자고 있고 저기서 이제 사람이 순찰 나오고 있는데 철조망을 딱 벌리고 가려고 하니까 종이 막 기둥에 붙어 있는데 막 종이 딸랑딸랑 엄청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일부러 달아놓은 거죠? 그쵸. 혹시나 사람이 눈으로 놓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열감지 카메라 이딴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이 다 눈으로 이렇게 살펴야 되니까 혹시나 놓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종 같은 거 해두면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밤이니까 또 소리가 엄청 잘 퍼져요. 종을 제가 막 급하게 감싸서 일행들 다 넘어가고. 천 같은 걸로 감싸서 소리 안 나게. 꽉 잡고 있고 막. 그때 걸렸으면 온 가족이 그냥 총살 당하거나 아니면 끌려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거나.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였군요. 있어요. 한조망이 막 옷이 걸려가지고 막 벗고 그 한겨울에. 맞아요. 그 바지가 아까 제가 막 이런 거 입고 다닌 데 있잖아요. 손바지. 근데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두꺼우니까 많이. 제가 종 잡고 있고 아빠가 이걸 벌리고 이제 일행들 다 넘겼는데 이제 좀 한 사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더디잖아요. 이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옆에 그 철조망을 벌리고 몸을 이렇게 끼겨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지가 띡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버둥대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쑥 벗어버리고 그냥 안에 무슨 내복이나 내복 같은 거 입고 그냥. 영하 20도 이런 거 아니야? 네, 겨울 10월에도 눈이 내려요. 북한 쪽
철조망을 건너니까 중국 쪽은 되게 쉬웠어요. 조금 널널했고. 근데 이제 또 철조망을 넘었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북한 철조망이랑 중국 철조망 사이에 추적선이 있어요. 한 15m? 20m 되는 그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부드러운 모래 있잖아요. 모래 발자국 잘 남는 거. 그런 걸 쫙 깔아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요. 그 길밖에 없는데.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북한이랑 그 중국 그 사이 그냥 쫙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느꼈죠, 중국 이제 철조망 건너자마자 그냥 엄청나게 뛰었죠, 그냥. 그래서 쉬었으면 아마 잡혔을걸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북한 넘었다 하고 쉬다가 뒤늦게 막 철조망 끊어진 거라던가 추적선 따라서 들어오면은 바로 잡히는 거죠, 그냥. 그런 길을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이제 그 브로커가 있었죠. 탈북 브로커가. 그 여자분이 이제 중국 쪽 길은 좀 알았던 거예요. 브로커분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북한 경계 넘기까지는 브로커가 진짜 하나도 몰라서 그때는 아빠가 그냥 달 보면서 방향 찾아서 넣었어요. 밤에 달을 보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찾는 거예요, 달이 막 가뜨기 시작했으면은 그림자가 막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머리 뒤로 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쑥 바뀌게 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시간 가늠을 했고 또 방향 고정을 했고 또 그렇게 넘어갔죠. 그 동서남북을 알아내서 네네. 탈북을 결심한 게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해서. 걸리면은 온 가족이 모살당하는 그런 위험을 네네. 어떻게 따르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싫다고 거기 남았을 때도 저는 뭐 살아낼 자신은 없거든요. 가다 죽나 이래 죽나.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게 마음은 편하잖아요. 탈북 과정에서의 겪었었던 솔직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산을 또 엄청나게 걸었거든요. 라오스에서도 산을 걸어야 돼요? 네, 걸어야 돼요. 이미 북한을 벗어났는데? 네, 그 산을 이렇게 넘어야 태국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 넘을 때 우리 일행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같이 가는 그 언니 2명이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그때 당시에 11살이었거든요. 조그만 꼬맹이도 불평을 안 하는데 아니 그 언니가 머리 커다래가지고는 자꾸 뭐 힘들다 어쩌다 찡찡거리고 브로커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진짜 말 들어먹지도 않고 막 아무튼 약간 조금 패급이었어요. 그 언니가 자꾸 막 그러니까 일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빠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목숨이 달린 일인데 자꾸 이러니까 막 화를 내고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그래서 심리적 압박감이 좀 컸었나? 근데 그 산속이 거기는 약간 동남아 쪽이니까 잎사귀가 거의 사람만한 거예요. 나무 잎사귀가. 아, 열대우림이에요 갑자기? 네, 거기는 또 이따만해요. 야자수 있고 막 그런 걸 처음 보니까 너무 기괴하고 무서웠고 너무 스트레스 막 가득한데 막 근데 이제 거기를 걷다 보니까 뭔가 선뜻선뜻하고 누군가가 뭔가 같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일행 말고 그러니까 약간 소위 말해서 약간 귀신 뭐 이런 거를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이때 뭔가 여기서 뭔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귀 쪽에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쓱 시선 돌렸을 때 뭔가 나무 사이에서 뭐가 자꾸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도착을 해서 태국 수용소에 입소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태국 수용소에 저희가 28일을 있었거든요. 26일 내내 열병으로 엄청 아팠던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내렸었고 그리고 그냥 약이 듣지를 않았어요. 한경 씨만요? 저만요. 그래서 뭐 열병이라고 하면은 뭐 옮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약을 먹으면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진짜 열이 펄펄펄 다시 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지를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막 그랬는데 그 이제 저의 그 같이 있던 무리 중에 어떤 이모님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때 제 옆에서 저 막 간호해 주셨거든요. 막 땀 닦아주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현경이 할머니 얘 그냥 아픈 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몰래 이렇게 손바닥만한 과도를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얘 잘 때 이 베개 밑에 이거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베개 밑에 할머니가 그냥 쑥 넣어줬어요. 근데 그러고 일어났는데 너무 말짱한 거예요. 그냥 너무 약간 깔끔하게 그냥 뭐 씻은 듯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조금 갑자기 공포 이야기네요 이거. 네. 그런 정도? 그것 말고는 딱히 그 기쁨조의 실체에 대해서 현경 씨가 직접 겪으신 게 있잖아요. 기쁨조가 그 이제 북한에서는 기쁨조라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옥과 대상, 육과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집무실 청소, 업무 보조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부 청사 같은 데서. 김정은 가까이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뽑히면은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그쵸.
네, 근데 어떤 애들을 뽑냐면은 주로 여자애들을 많이 뽑아갔었고 키 큰 애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160 이상이 진짜 드물거든요. 이제 어떻게 뽑냐면은 수업 시간에 문 벌컥 열고 소년단 지도원이 이제 일어서 하고 이제 간부가 들어서 쓱 봐요. 그러면은 이 편차가 보일 거잖아요. 키 큰 애들 너 일로 나와 해가지고 이름 적어가요. 이게 현경 씨가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네, 소학교 때. 소학교 때? 소학교 때도 돌고 중학교 때도 돌고 그냥 소학교 때는 근데 거의 안 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돌아요. 돌아다니면서 네. 키 크고 이쁜 여자애들을 그냥 뽑는 거예요. 그 네. 어린애들을. 네. 근데 이제 막 제가 그때 당시 이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키가 크면 일단 나와서 이름 적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서는 저랑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돌아가서 이 이름 적어가지고 얘네 약간 뒷배경이 어떻나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반동분자라거나 무슨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토대를 봐요. 그냥 뭐 실종자는 없는지, 양부모 잘 계신지, 뭐 얘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뭐 팔촌까지 괜찮은지. 집안인지를 보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시청 건물로 몇 시까지 와라 해서 딱 갔는데 이래서 찾아왔는데요. 서현경이에요. 이러니까 쭉 보더니만 넌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대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탈락을 했던 건데 그 집안이 좋은 게 또 있는 거네요? 집안이 좋아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탈락한 게 너무 초눈인 거죠. 나 옷값 뽑혔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좋은 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막. 그때 북한에서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완전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약간 거기 가면은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 다 평양에 데려다 살 수 있었고 완전 인생이 바뀌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옷값 뽑혔다 막 이랬는데 아빠가 그랬나 할머니가 그랬나? 너는 근데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토대가 너무 안 좋다고. 아니야, 봐봐, 있어봐, 될 거야 막 이러고 그랬는데 아무튼 결국 떨어졌고. 그걸 뽑히셨을 때 그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되게? 엄청 좋았죠. 인생 역전. 돈도 많이 준대. 막 가족들도 다 평양에서 살 수 있대. 아, 너무 좋았죠. 그 시청에 집합하라고 했었을 때 갔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 근데 거의 뭐 1대1 약간 상황이었는데 그냥 뭐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해서 그 딱 집무실? 아무튼 이런 데를 들어갔는데 이제 쓱 보더니만 그냥 가라 이러는 거예요. 넌 가라. 그래서 그냥 나왔죠. 뭐 분위기랄 그런 것도 다 키 크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네요. 그렇죠. 여자애들이. 그렇죠. 아, 그럼 어린애들이에요? 현경 씨 또래? 네, 어릴 때 뽑혀서 가니까. 12살, 13살 이럴 때? 그럴 때죠. 13살. 가족 중에서도 뭐 어디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폭력을 당하시고 그런 일이 있지 않으셨어요? 폭력을 당하진 않았고 보위부 이제 밀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발각됐을 때 잡혀가는 일이 흔하거든요. 거기서 뇌물 먹이면은 바로 나올 수 있고 할머니가 이렇게 발각이 됐어요. 같이 일하던 그 여자가 약간 할머니를 이렇게 고자질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보위부를 딱 잡혀 들어갔는데 뭐 거기는 뭐 인권 뭐 이딴 게 없으니까 할머니 아무리 나이 많아도 간수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막 뭐 20대 이런 애들이 네, 막 욕하고 막 명령질하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안 하면 맞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반나절인가 하루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아빠가 뒷돈 이렇게 줘가지고 바로 나왔죠. 그것도 뒷돈으로 해결이 됐거든요. 아이 그럼요. 북한은 뒷돈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얼마나 찔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이 그럼요. 엄청 그냥 어린이한테 사례들이 더 있어요, 혹시? 돈을 안 갖고 왔다고 집으로 자꾸 돌려보내는 거. 학교에서 거의 일사금 수준으로 자꾸 돈을 걷어가요. 뭐 이번에는 당 과제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더라. 당 과제가 내려왔다 이러면서 돈을 자꾸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어떻게 내요? 그래서 못 내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못 내면은 가져올 때까지 막 돌려보내고 막 그거 자체가 폭력이잖아요. 사실상 그게. 부모님을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쵸. 애들은 부모가 못 주겠다고 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돈 못 내겠다고 해서 맞았던 애들도 있고 자꾸 내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등교 거부를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일은 뭐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탈북할 때 브로커들한테 1인당 몸값을 얼마를 주셨다고 했었죠? 4명이서 그때 6만 위안이었는데 그때 당시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1인당 15,000위안이면은 지금 환율로는 한 290만 원, 300만 원 이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돈이 마련이 돼야 탈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밀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없으면은 뭐 못 오거나 팔려가거나 중국에. 그러면은 그 탈북을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그 정도의 돈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아이 그럼요. 뭐 빚을 내서 뭐 사기 마냥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의 돈이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진짜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가격? 300만 원이면요?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 저희가 살던 집이 조금 어느 정도 중국에서 들어온 사업자가 만든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그 해산시에서 시당 간부들이 살았던 곳이고 막 고위부 간부가 살았던 곳이고 막 아무튼 잘 나가는 곳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았었어요. 그 아파트가 그 정도 해요. 한 채에 300만 원? 아, 300만 원이 아까 뭐 15,000위안이랬네요? 네. 아니요, 3만 위안. 그럼 싼 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거기는 그럼요, 제일 그럼요, 비싼 그럼요, 그럼요. 그 돈을 그냥 보통의 북한 인민들이 모으려 그러면 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아까 밀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단위가 다른 돈을 만질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뭐 자잘구레한 막 장마당 나가서 막 자잘구레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만질 수도 없는 돈이죠. 그냥 장사나 평범한 보통의 일을 하시는 분은 월급을 얼마나 받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이제 명시한 공무원 평균 월급이 3,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3,000원으로 북한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술 한 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일하면 네, 보통 이제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뭐 어떻게든- 굶어 죽겠다는 거야 뭐야? 어떻게든 뒷돈을 받거나 어떻게든 뒷돈을 받거나 뭐 이제 장마당 나가서 이제 그런 장사를 하거나 그 외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그중 제일 많았던 게 밀수였죠. 약간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 네, 네. 월급 북한돈 3,000원이면은 얼마 정도인 거죠? 위안으로 치면 1원 단위였을걸요? 1위안겠죠? 잘 모르겠어요. 네. 원래 거기 있었을 때 되게 어렸어가지고 뭐 술이라던가 이런 거 접할 그런 것도 없었고 돈 시세 뭐 이런 것도 몰랐었죠 그냥. 엄청나게 큰 돈을 몰래 모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너무 수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북한에도 은행 계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요? 현금 다 현금이에요 다. 은행 계좌가 없어요? 은행 없어요. 은행은 있는데 은행에 들어간 돈 뭐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냥 버릴 거면 은행에 넣고 은행을 안 써요. 그냥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지금 한국에 네. 탈북민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35,000명 정도 있다. 정확하시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북한에 계신 가족들한테 1인당 평균 한 360만 원 정도를 송금을 한대요. 한 해예요? 네. 아, 한 해. 네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요. 한국에 이제 가족이나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면 돈 보내달라고 한다거나. 돈을 어떻게 보내요? 이제 중국에서 브로커를 찾아서 보내는데 이제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4대6 하는 데도 있었고 네? 4를 브로커가 먹고 6을 이제 전해주는 데였는데 지금은 5대5로도 잘 안 한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서 그런가요? 네, 위험해서. 그리고 뭐 전해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브로커가 5를 먹고 가족들한테 5를 전해주고 이러면은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내면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인 거죠. 50만 원. 그걸 하다가 걸려도 직결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노동교화형. 노동교화형 네. 아버지나 뭐 네. 어디 그런 데 가서 네.